안녕하십니까. 유통관리사 기출문제 풀이 하겠습니다. 2016년 2회 문제 보시겠습니다. 2016년 2회의 경우에도 1회하고 비슷하게 난이도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또 새로운 내용이 출제가 된 것도 있고 그동안 한 번도 안 나왔던 내용들 나온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꾸 새로운 IT 용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또 새로운 시사 용어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시험 문제에 많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유통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시험 문제 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 1과목 유통물리 일반관리 보시겠습니다. 1번은 그 신속 반응 또 신속 대응 시스템의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게 뭐냐고 그랬습니다. 자, QR 시스템에 대해서는 늘 자주 나오는 겁니다. QR 시스템. 이게 바로 SCM의 최초 형태라고 그랬죠. 최초 형태고 이것이 1980년대 중반에 등장했다고 하는 거. 가지고 이것이 자리 잡음에 따라서 성공적으로 기능함에 따라서 이제 그 뒤에 ECR이라든가 등등 이어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QR은 이제 신속 대응해가지고 어떤 산업이죠? 이게 패션 의류 산업이죠. 자, 패션 의류 산업에서 등장한 것이 QR. 자, 신속 대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비자의 요구 변화를, 소비자의 욕구 변화를 갖다가 빠르게 수용을 해가지고 소비자의 욕구에 맞는 제품들을 갖다가 내놓는다는 거죠. 그래갖고 원래 80년대 중반 들어와가지고 미국의 패션 의류 시장이 아시아라든가 남미 지역의 그 제품들이 대거 수입되면서 위기를 갖다 겪었는데 QR을 도입해가지고 위기에서 벗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일단 거기서 일반적인 내용들 나와 있죠. 그래서 신속 대응 시스템의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게 뭐냐고 했는데, 자, 소매업자 측면에서는 1번, 자, 소매업자 측면에서 볼 때는 수익 증대와 함께 고객 서비스의 개선 효과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소비자의 욕구를 빠르게 반영하니까 그만큼 자, 고객 서비스 개선할 것이고 수익도 증대가 되겠죠. 맞습니다. 다음에 이번에 제조업자 측면에서는 생산 및 수요 예측이 용이하고 또 상품의 품절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 신속 대응의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자, 3번에 원자재로부터 최종 제품에 이르는 리드타임 단축과 재고 감소가 일어난다. 이게 바로 공급사슬이에요. 공급사슬의 최초 형태.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공급사슬 얘기할 때는 뭐예요? 원자재 공급자로부터 시작됩니다. 원자재 공급자로부터 해가지고 쭉 해가지고 궁극적으로 소비자한테까지죠. 이걸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SCM의 개선 효과에서도 원자재로부터 최종 제품에 이르는 리드타임의 단축. 그리고 또 한 가지 뭐예요? 재고 감소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공급사슬 구성원들 간에 긴밀한 협력을 하는 거예요. 파트너십 관계를 구축하는 거죠. 파트너십 관계를 갖다 구축한 다음에 실시간 소비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갖고 협업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리드타임도 단축되고 재고 감소가 일어납니다. 자, 4번에 안전재고가 늘어나서 고객 서비스가 높아진다? 아닙니다. 재고 감소라고 했으면 그 재고에는 뭐예요? 당연히 안전재고 다 포함되는 거죠. 안전재고도 감소합니다. 안전재고도 감소하지만 리드타임이 단축되기 때문에 뭐예요? 고객 서비스는 개선되는 거예요. 자, 4번이 잘못된 겁니다. 자, QR 시스템이 도입되게 되면 안전재고는 감소합니다. 리드타임이 단축되면 안전재고는 당연히 줄어드는 거죠. 우리가 흔히 안전재고 구할 때 어떻게 구하죠? 안전재고. 계산 문제도 물론 나옵니다. 안전재고. 안전재고 구할 때는 안전계수에다가 안전계수라고 하는 게 이제 바로 고객 서비스율을 반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비스율을 갖다 반영하는 것이고 안전계수에다가 곱하기 뭐예요? 수요의 표준 편차입니다. 곱하기 수요의 표준 편차를 갖다 곱하고 곱하기 뭐예요? 곱하기 루트 리드타임이에요. 그만큼 리드타임이 짧아지게 되면 뭐예요? 짧아지게 되면 안전재고도 감소하는 겁니다. 안전재고 구하는 식이 이렇다는 거. 그래서 그만큼 이제 표준 편차가 작아지고 리드타임이 짧아지면 안전재고는 작아지는 거예요. 자, 4번이 잘못된 겁니다. 또 한 가지 5번에 자, 소매업자와 제조업자가 시장 변화를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긴밀하게 실시간 정보를 갖다 공유함으로써 자, 소매업자나 제조업자 모두 시장 변화를 감지할 수 있다는 것도 특징이 되겠죠. 자, 그래서 QR에 대한 내용입니다. 원래 이런 거 나올 때 이제 종합적으로 QR이 등장한 배경도 나오고 이거 다 나옵니다. 같이. 이것이 이제 공급사슬 관리의 최초 형태라고 하는 거. 이거 뒤에 이어서 ECR이라든가 EHCR 나왔다는 것도 다 시험 문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1번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번은 다음에서 설명하는 이것은 무엇이냐 그랬습니다. 이것은 창고나 물류센터에서 수령한 제품을 재고로 보관하지 않고 즉시 운송할 준비를 하는 물류 시스템. 그러니까 물류센터에 보관 없이 곧바로 배송되는 거예요. 물류센터로 수송되어 온 상품이
보관되지 않고 곧바로 배송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 빠른 재배송 및 물류비용 절감이 가능해진다고 하는 건데 시험에 무지하게 잘 나오는 거죠. 뭡니까? 크로스도킹을 얘기하는 겁니다. 크로스도킹. 잘 확인하시고요. 그래서 보관이 없으니까 당연히 피킹도 없죠. 보관이나 피킹 기능을 작업을 제거함으로써 물리비용도 상당히 절감할 수 있고 또 뭐요? 고객 서비스 개선될 수 있는 거죠. 자, 크로스도킹이고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번에 DPS 나와 있죠. 디지털 피킹 시스템이고 3번에 EOS는 뭐요? 자동 발주 시스템입니다. 자, 4번에 CIM 나와 있죠. 자, 이 컴퓨터를 중심으로 통합된 생산, 제조업 얘기하는 거죠. 제조하는 것이고 ECR도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크로스도킹이라고 하는 거 정답 2번입니다. 또 나옵니다. 다른 과목에서도 나오고요. 다음에 3번에 산출 카테고리를 위한 척도에서 산출과 상품 카테고리입니다. 상품 카테고리를 위한 척도에서 산출과 관련된 자료로만 올바르게 나열된 것은 뭐냐 그랬습니다. 산출이 있으면 또 투입도 있잖아요. 투입. 가지고 여기서 이제 산출과 관련해 가지고는 뭐예요? 산출이라는 게 자, 상품 카테고리를 위한 척도니까 상품이 생산돼 가지고 판매된 겁니다. 판매돼 가지고 들어오는 것들이 있죠. 이게 바로 뭐예요? 산출입니다. 예, 산출과 관련된 자료로만 올바르게 나열한 것이 뭐냐고 그랬습니다. 자, 보통 이제 그 총수익하고 매출 성장하고 순매출액 얘기하는 겁니다. 매출 관련된 것, 또 매출 결과 얻어진 수익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산출과 관련된 척도 해가지고, 자, 2번입니다. 재고는 안 들어갑니다. 재고 수준 안 들어가요. 광고비도 안 들어갑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그래서 이런 거 다 뺀 나머지만 보셔야 되는 거죠. 일단 재고 수준이 안 들어간다는 것만 확인해도 답은 나오죠. 그래서 정답 2번입니다. 이 문제 처음 나온 건데 그냥 참고로 한번 보고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4번 타인의 요구 또는 이익에 대한 관심과 자신의 요구 또는 이익에 대한 관심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자, 토머스가 분류한 원래 토머스하고 킬만 두 학자가 있어요. 토머스와 킬만 두 학자가 이제 갈등의 대처 유형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갈등 대처 유형을 5가지로 제시를 해요. 이거 뭐 경영학의 조직 행동에서도 나오고 여러 군데서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자, 토머스가 분류한 갈등 대처 유형에 포함되지 않는 게 뭐냐. 간단하게 뭐 내용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대처 유형 5가지가 있는데 아닌 게 뭐냐. 아주 간단한 문제죠. 그래서 자, 토머스하고 킬만은 갈등에 대처하는 방식 5가지로 구분합니다. 그게 뭐냐면 자, 회피하는 거예요. 피하는 거.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수용하는 겁니다. 그냥. 아니면 경쟁을 한다든가 또 타협을 할 수도 있죠. 협동을 하는 겁니다. 5가지를 제시합니다. 5번에 중단이 안 들어갑니다. 중단이 안 들어가고 중단 대신에 뭐예요? 수용.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에 대처하는 방식 5가지 구분했습니다. 자, 정답 5번입니다. 이 문제 2번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토탈 2번 나왔는데 사실 뭐 또 나오긴 쉽지는 않고 나와봤자 이렇게만 나와요. 그냥 5가지 중에 안 들어가는 게 뭐냐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 정답 5번에 중단이 되겠습니다. 5번 자, 편의점이나 대형 할인점이 프라이빗 상품에 주력하는 근본적인 이유로 가장 옳지 않은 게 뭐냐고 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그 프라이빗 상품이 크게 확대가 되고 있는데 그게 뭐예요? 프라이빗 상품은 수익도 높아요. 수익도 높고 또 그만큼 매출도 내셔널 브랜드하고 대비할 때 매출 성장률이 빠르게 증가하기 때문에 뭐예요? 비중을 높이는 겁니다. 사실 국내에 있는 대형마트 말고 외국에 있는 대형마트의 경우에도 보면은 뭐예요? 프라이빗 브랜드의 비중이 굉장히 커요. 그만큼 이제 그 대형마트에 대한 그 자체, 이름 자체가 이제 신뢰도나 이런 것들이 높아지기 때문에 프라이빗 브랜드에 대한 제품 신뢰도도 높아지고 있고 이것이 더 큰 수익을 주니까는 뭐예요? 이걸 늘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있는데 첫 번째로 전국적으로 높은 인지도의 상품. 전국적으로 높은 인지도. 그럼 내셔널 브랜드예요? 프라이빗 브랜드예요? 아무래도 프라이빗 브랜드보다는 내셔널 브랜드의 인지도가 전국적으로 높겠죠. 그래서 전국적으로 높은 인지도의 상품 취급으로 인한 매출 증대, 이거는 내셔널 브랜드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셔널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높은 인지도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프라이빗 상품에 주력하는 이유는 편의성의 극대화라든가 수익성의 개선이라든가 또 점포를 차별화하는 겁니다. 이마트는 이마트대로 프라이빗 브랜드 개발해가지고 홈플러스하고 차별화할 것이고 이렇게. 그러면 또 한 가지는 상품 개발이 쉽다는 거죠. 상품 개발이 쉽다. 자, 기존에 있는 상품을 갖다 약간 변형시킨다든가 해가지고 뭐예요? 프라이빗 브랜드 붙여서 파는 겁니다. 쉬우니까 PB 상품에 주력하겠죠. 그래서 5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뭐 크게 뭐 신경 쓸 만한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다음에는 6번에 다음에서 의미하는 이들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게 뭐냐고 했는데 자, 이들은
개인적 혹은 비영리적 목적으로 구매하려는 최종 소비자에게 재화나 서비스 관련 판매 활동을 수행하는 개인이나 조직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이들이 누굴까요? 소매상입니다. 최종 소비자에게요. 최종 소비자에게 재화나 서비스 관련 판매 활동을 수행하는 개인이나 조직 뭐예요? 소매상이죠. 그래서 이제 소매상에 대한 내용이 아닌 게 뭐냐고 그랬습니다. 1번 최종 소비자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형태로 출연했다. 그 다양한 형태라는 게 뭐 얘기하는 거예요? 업태 얘기하는 거죠. 다양한 형태라고 하는 게 업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소비자를 위해 수행하는 중요한 기능 중에 상품 구색 기능이 있습니다. 여러 제조업자가 만든 제품들을 갖다 다 구입해다가 소비자에게 한꺼번에 선택하도록 하는 거죠. 이게 상품 구색 기능입니다. 자, 3번에 이들 중 하나인 드랍시퍼. 드랍시퍼는 직송 도매상입니다. 도매상이에요, 도매상. 드랍시퍼, 직송 도매상. 그래서 거기 재고 유지는 직접 하지 않으며 석탄이나 목재, 중장비 등 분야에서 활용합니다. 원래 그 직송 도매상 같은 경우에는 상품의 소유권은 가지고 있지만 상품을 가지고 있질 않아요. 근데 만약에 주문이 들어오면 내가 상품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 상품이 현재 있는 뭐요? 공장의 창고로부터 직접 보내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주로 이제 운반하거나 이럴 때 비용이 많이 드니까 운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대상이 되는 게 뭐예요? 석탄이나 목재, 건축자재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공장의 창고에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내가 이미 돈 내고 샀으니까 소유권은 나한테 넘어왔죠. 물건을 그곳에 두었다가 주문 들어오면 거기서 직접 보내는 겁니다. 이런 걸 드랍시퍼 해가지고 직송 도매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3번은 도매상이니까 아니죠? 자, 정답 3번입니다. 자, 4번에 자체의 신용 정책을 통해서 소비자 금융 부담을 덜어주는 금융 기능도 수행합니다. 맞습니다. 외상으로 주잖아, 소비자에게. 외상으로 주는 것도 금융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 애프터 서비스 제품의 배달, 설치 등의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맞죠? 자, 소매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7번 문제. 다음에서 공통적으로 설명하는 이것이 뭐냐고 그랬는데, 이런 식의 문제 유형을 상당히 좋아하는 사람이 이걸 출제한 것 같네요. 그렇죠? 뭐 가로 밑줄 건 다음에 이게 뭐냐 하는 문제가 벌써 3번 나왔네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도 다음에서 공통적으로 설명하는 이것이 뭐냐. 자, 이것은 최종 사용자 혹은 고객의 기대를 잘 충족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것은 최종 의사결정을 위해서 유통경로의 형태와 지벽도를 결정한다. 답 나왔습니다. 유통경로의 형태와 유통지벽도를 갖다 결정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유통경로의 설계라고 하는 겁니다. 유통경로의 설계라고 할 때는 유통경로의 형태를 정하고 지벽도를 정하는 거예요. 유통경로의 설계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다시 하려면 원래 유통경로를 설계한 다음에 유통경로가 구축됐죠. 한번 구축된 경로는 바꾸는 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가 마케팅 요소 4P 중에서 한번 결정된 바꾸기가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플레이스예요, 유통. 그래서 처음에 유통 경로를 설계할 때 신중해야 한다는 거죠. 세 번째 나온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이것을 다시 하려면 대개 장기간에 걸쳐서 수정 가능하고 또 수정에는 많은 시간과 자본이 요구가 됩니다. 뭐냐? 이것이 유통 경로의 설계입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가 유통 경로를 설계할 때 그 순서는 그래요. 순서는 자, 먼저 고객 욕구를 갖다 분석한 다음에 기업의 장단기 목표를 설정해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유통 경로 목표를 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유통 커버리지 전략 및 유통 구조를 갖다 결정합니다. 마지막으로 개별 경로 구성원의 결정. 이런 순서입니다. 이 순서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유통 경로 설계 과정 해가지고 순서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으니까 순서도 한번 확인하시고요. 그래서 그 두 번째 나온 얘기, 유통 경로의 형태와 지벽도를 결정하는 거, 이게 유통 경로의 설계입니다. 3번입니다. 다음에 8번에 제조업체의 회계적 성과를 측정하는 활동성 비율에 해당하는 것이 뭐냐고 했는데, 뭐 이것도 우리가 진도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쉽게 구분하는 방법이 있죠. 근데 뭐뭐 이익률 하면 다 뭐예요? 수익성 지표입니다. 뭐뭐 이익률 하게 되면 이거 다 뭐예요? 수익성 지표죠. 그리고 뭐뭐 이익률 하면 다 이게 뭐예요? 그 뭐뭐분의 뭐예요? 순이익이죠. 순이익. 그 다음에 자 뭐뭐 회전율 하면 뭐뭐 회전율은 이게 다 뭐예요? 활동성 지표입니다. 이게. 활동성 지표고 뭐뭐 회전율 하게 되면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그 뭐뭐 분의 뭐예요? 순매출액입니다.
뭐뭐분의 순매출액. 그래서 만약에 총 자산 회전율을 하면 총 자산분의 순매출액. 이런 것도 다 활동성 지표예요. 자산이 얼마나 잘 활용되고 있는가. 이걸 보여주는 활동성 지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활동성 비율 하면은 뭐예요? 뒤에 나와 회전율 붙여 있으면 맞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매출 채권 회전율. 이건 매출 채권분의 순매출액이에요. 매출 채권분의 순매출액. 정답은 2번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뭐예요? 거기다 수익률, 이익률 나와 있죠. 일단 뭐예요? 이거는 다 수익성 지표죠. 정답 2번입니다. 자, 9번은 다음 표에 관여도별 소비자 구매 특징과 유통 전략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그랬습니다. 자, 구매 빈도. 자, 상품은 두 가지입니다. 저관여 상품, 고관여 상품. 자, 저관여 상품의 대표적인 게 바로 뭐죠? 편의품이죠. 또 고관여 상품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전문품이에요.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매 빈도. 저관여 상품은 구매 빈도가 낮죠? 낮다? 저관여 상품. 편의품은 자주 구매하잖아요. 자주 구매하고 전문품은 가끔 구매하죠. 그러니까 일부 기억에 나와 있는 구매 빈도는 저관여는 보통, 높음, 저관여는 높음, 고관여는 낮음 해야 맞죠. 자, 두 번째 주요 상품인데 저관여는 뭐예요? 생필품, 이게 편의품입니다. 편의품이고 고관여는 전문품이고 맞죠? 이는 맞습니다. 디귿의 판매 방식인데 저관여 제품은 대부분 다 뭐예요? 슈퍼마켓이나 대형마트에서 셀프 서비스예요. 셀프 구매합니다. 그렇지만 전문품은 대개 뭐예요? 대인 판매하죠. 판매사원이 제품에 대해 설명도 하고. 자, 대인 판매합니다. 디귿도 맞습니다. 니은 디귿 다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머천다이징 원칙인데 머천다이징 원칙에서는 저관여 상품은 각 제품 품목별 분리한다? 아니죠. 저관여 상품은 그냥 여러 가지 관련된 제품들을 쌓아놓고 알아서 셀프 구매하도록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제품 품목을 통합해가지고 제시합니다. 근데 고관여 상품은 뭐예요? 각 제품 품목별로 분리해가지고 대인 판매하는 거예요. 자, 주 성공 요인인데 저관여 상품의 주 성공 요인은 뭘까요? 점포를 대형화하는 겁니다. 대형마트처럼. 반면에 고관여 상품의 경우에 중요한 게 뭐예요? 구색을 다양화해야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5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자, 맞는 것은 니은과 디귿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요한 게 저관여 상품의 특징과 고관여 상품의 특징을 비교하는 그런 문제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어려운 거 아니죠, 절대. 자,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0번 보시게 되면 다음 두 사람의 대화에서 가로 안에 들어갈 소매상의 유형으로 옳은 게 뭐냐고 했습니다. 자, 먼저 난 화장품을 사면서 생활용품, 의약품도 한꺼번에 구매하면 좋겠다. 화장품과 생활용품, 의약품 한꺼번에 파는 거예요. 자, 미국에서는 보편화되어 있죠. 미국에서 보편화되어 있는 이런 걸 뭐라고 하나요? 드럭스토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드럭스토어라고 하는데 자, 국내에서는 처음에 이것이 도입됐을 때는 약품은 못 팔았단 말이에요. 약품을 못 팔았기 때문에 원래 드럭이라는 말 속에 약품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의약품은 팔지 못했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이걸 H&B 스토어라고 했던 겁니다. H&B 스토어라고. 근데 지금은 자, 국내에 들어와 있는 올리브영이라든가 GS 와슨스라든가 여기서도 의약품 팔잖아요. 의약품 팔기 때문에 지금은 자, H&B 스토어 대신에 지금도 그냥 드럭스토어라고 많이 불러요. 드럭스토어라고. 그런데 산업통상자원부가 여러 매출 통계를 내거나 이럴 때도 드럭스토어라는 말 많이 씁니다. 이 용어 대신에. 그래서 이런 걸 드럭스토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고 또 한 가지 거기 김희지 세 번째 얘기 보면 자, 혹시 회원제로 가입하면 정상적인 상품을 대폭 할인해주는 그런 것이 없냐고 하는 건데 회원제예요. 뭐예요? 회원제 창고형 도소매점이죠. WMC입니다. 회원제 창고형 도소매점. 가지고 원래 그 회원제 창고형 도소매점 해가지고 국내에 도입된 최초 형태가 프라이스 클럽이에요. 영등포에 있었던 겁니다. 영등포에 프라이스 클럽이 있던 건데 그걸 나중에 이제 그 신세계가 만든 거예요. 신세계가 만들어가지고 이제 처음에 이렇게 했다가 이것이 지금 이제 창고형이에요, 글자는. 그래서 실제로 영등포에 프라이스 클럽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가면은 그냥 창고 내부 같이 만들어놨습니다. 인테리어도 거의 없어요. 선반 쭉 있고 선반도 그냥 막 만든 선반 있고 거기다가 뭐요? 박스째 올려놓은 거야, 상품을. 그러니까 박스째 구매해야 되는 거예요. 대신 가격은 하나 따지면 값은 되게 싼 거죠. 회비내야 되고 회원들만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시작했던 건데 이것이 이제 국내 소비자들의 정서하고 약간 좀 안 맞는다 싶으니까 점점 더 내부 인테리어도 강화하고 그다음에 낮게 판매도 하기 시작하면서 지금 대형마트로 성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외국계 대형마트가 들어와서 다 나간 거예요. 한국 소비자들의 그 취향을 읽지 못해가지고.
자, 기업은 드럭스토어, 은이은은 회원제 창구형 도소매점, 즉 MWC라고 하는 겁니다. MWC. 자, 5번입니다. 자, 11번. 다음 신문 기사의 내용과 가장 관련이 깊은 유통의 기능이 뭐냐고 그랬습니다. 자, 최근에 많이 나오는 게, 유통 기능에서 최근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구색 갖춘 기능이에요. 구색 형성 기능. 잘 나옵니다. 그리고 구색 형성과 관련해가지고 그 안에 또 뭐가 포함되는지, 자,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잘 나옵니다. 여기서 지금 뭐라고 되어 있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대형 농산물 유통 도매센터가 건립될 예정이다. 이곳의 도매상들은 전국에서 올라온 각종 농산물을 수합한 다음에 등급을 매겨요. 등급을 매긴다는 얘기는 분류한다는 얘기입니다. 수합, 등급화. 그 다음에 뭐요? 같은 상품끼리 또는 유사한 품질끼리 구분해서 진열한다는 거죠. 그 핵심이 그겁니다. 전국에서 올라온 각종 농산물을 수합한다. 수합기능. 등급을 매깁니다. 등급 또는 분류라고 그래요. 등급 또는 등급분류예요. 등급 또는 등급분류. 같은 상품끼리 또는 유사한 품질끼리 구분하여 진열할 것이다. 이겁니다. 이게 바로 구색 형성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 구색 형성과 관련된 내용이 최근에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이거 좀 신경 써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2016년 이외에 11번 문제와 관련된 것들 또 이제 확인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다음에 12번입니다. 자, 효과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게 뭐냐고 했는데 원래 효과성이라고 할 때는 뭐죠? 목표의 달성 여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경영학에서 얘기하는 경영학의 지도원리라고도 그래요. 여기 갖다가 경영학의 지도원리라고 해가지고 효과성과 효율성을 얘기합니다. 이게 지도원리다 해가지고 자, 효과성과 효율성을 얘기합니다. 두 가지가 핵심되는 건데 효과성은 뭐냐면 사전에 설정된 목표의 달성 여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목표를 달성했는가 하는 목표의 달성 여부. 근데 만약에 목표를 달성했다. 효과성이 있는 거죠. 효과적인 거죠. 근데 만약에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너무나 큰 비용이 들었다. 너무 큰 희생이 있었다고 하면 뭐예요? 효율성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효율성이라고 할 때는 목표를 달성하되 뭐예요? 적은 노력으로 목표를 달성하게 되면 이게 바로 뭐 효율적인 거예요. 그래서 효과성은 목표의 달성 여부고 효율성은 목표의 달성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희생이 있었는가 이걸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옳지 않은 게 뭐냐고 했습니다. 1번의 효과성은 일정한 비용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산출이 발생했는가 혹은 일정한 산출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비용이 투입되었는가. 1번은 효과성이 아니라 뭐예요? 효율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정한 비용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산출이 발생했는가 또 일정한 산출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어갔는가 이걸 나타내주는 척도는 바로 효율성입니다. 효율성. 1번이 잘못됐습니다. 그 다음에 효과성은 이번에 표적시장이 요구하는 서비스 산출을 얼마나 제공했는가를 측정하는 목표 지향적인 성과 기준. 목표의 달성 여부예요. 그 다음에 3번에 효과적이지 않은 유통 경로는 서비스 품질이 소비자가 원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효과적이지 않은 유통 경로는 제품 정보가 불충분할 수가 있고 이런 경우 목표 달성이 어려워져요. 또 효과적이지 않은 유통 경로는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이 너무 높을 수 있다는 것이고 그럼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이 너무 높다면 목표 달성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이렇게 해가지고 효과성하고 효율성 개념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3번 문제입니다. 대형마트가 성장 정체기를 겪고 있는 이유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뭐냐고 그랬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판단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튼 뭐 대형마트가 성장 정체기를 겪고 있다. 이유가 뭘까요?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인한 소비 위축 이유가 되죠. 2008년부터 시작된 세계적 금융위기. 그 금융위기의 여파가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인한 소비 위축. 또 한 가지는 포화 상태에 이른 매장 수도 이유가 되겠죠. 매장이 너무 많은 것도 성장 정체를 겪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근거리 그리고 소량 구매 소비 트렌드. 대형마트는 좀 멀리 떨어진 데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집과 가까운 데 사는 사람들이 가깝지만 그러니까 되게 편의점들을 많이 이용해요. 근거리고 소량 구매하니까 이런 소비 트렌드가 결국 편의점은 그만큼 이제 성장시키면서 대형마트는 성장 정체를 겪는 한 이유가 됩니다. 또 한 가지가 있죠. 가장 강력한 점은 뭐예요? 온라인 쇼핑몰의 지속적 성장.
그냥 소량 구매에도 다 배송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스마트폰 갖고 앉아서 구매하지 거기까지 왜 가냐 이거죠. 이유가 되죠. 5번에 낮은 직매입 비용이 나오는데 원래 대형마트는 직매입 비중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도매상을 거치지 않고 제조업자로부터 직접 매입하는 거예요. 그걸 도매상을 거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그 중소기업 중앙회 조사 결과입니다. 2014년 기준 대형마트의 직매입 비중은 84%. 거기다가 또 SSM, 그리고 또 대형마트들이 만든 거 아니에요. SSM. 90% 정도입니다. 엄청 높죠. 직매입 비중이. 그래서 더 대형마트가 성장 정체기를 겪고 있는 이유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뭐냐고 했는데 5번입니다. 나머지 이유가 되는 거 이해하시죠? 그렇게. 이런 것들은 뭐 시다적인 상식적인 판단입니다. 자, 다음에는 14번에 물류비 분류 체계는 영역별, 기능별, 자가위탁별, 세목별, 그리고 관리항목별 등의 기준으로 분류될 수 있다. 물류 문제입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게 뭐냐고 그랬습니다. 영역별 물류비. 물류 영역이 뭐예요? 조달 물류, 사내 물류, 판매 물류, 영물류가 있죠. 이게 영역이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역별 물류비는 조달 물류비, 사내 물류비, 판매 물류비 등을 포함합니다. 물론 이거 말고 또 영물류비가 있으니까 이거 등을 포함한다 이렇게 나온 거죠. 맞습니다. 다음에 이번에 기능별 물류비 중 유통가공비. 유통가공비는 유통 과정에서 물류 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가공비용입니다. 근데 생산 가공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제조 원가나 유통비에 포함시키면 안 된다고 나와 있죠. 이게 잘못됐습니다. 그러네 유통 가공비라고 해가지고 유통 과정에서 물자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가공할 때 소요된 비용이에요. 그래서 제조 원가나 유통비에 포함시킵니다. 제조 원가나 유통비에 포함을 시켜요. 자, 2번 잘못된 겁니다. 포함시키면 안 된다고 했는데 이게 잘못된 겁니다. 그 다음에 위탁 물류비는 그자 그대로 물류 아웃소싱 했을 때 지급하는 돈이 위탁 물류비예요. 그래서 위탁 물류비는 물류 기능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외부의 물류업자나 자회사에게 위탁하여 지불하는 비용 맞습니다. 자, 세목별 물류비라고 할 때 네 가지로 구분합니다. 자, 세목별 물류비에는 뭐가 있죠?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이자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리항목별 물류비 중 운송수단별 물류비는 해상, 항공, 육로, 철도 등의 운송수단에 지출된 비용을 의미한다는 거 맞습니다. 뭐 5번은 흔히 언급하는 내용은 아닌데 나머지는 다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물류비에 대해서 국토교통부가 만든 기업물류비 산정 지침에서 이런 정의가 다 나옵니다. 자, 14번 정답 2번입니다. 자, 유통가공비 주의하셔야 됩니다. 유통가공비는 제조원가나 유통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는 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5번에 소매상 종업원을 위한 보상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게 뭐냐고 했는데 이것도 역시 이제 뭐 인적자원관리 관련해 가지고 나오는 얘기입니다. 유통 경영 관리에서 나오는 얘기죠. 자, 근데 내용은 뭐예요? 내용은 지극히 상식적인 내용입니다. 한번 판단해 보세요. 자, 이번에 보상은 직접적인 금액 지불과 간접적인 지불을 포함한다. 이번에 의료보험이라든가 생명보험, 장기근속자에 대한 퇴직 후 연금 지급 이런 것들은 뭐예요? 간접적인 지불입니다. 간접적인 지불. 그 다음에 3번에 고정급과 커미션을 조정하여 활용하는 것은 안정된 소득뿐만 아니라 뛰어난 노력에 대한 보상과 격려를 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맞고요. 자, 4번에 성과 정도와는 관련이 없는 고정급으로 정해진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은 고정급이라는 거 성과와는 관련이 없는 거 아니에요. 일정한 횟수가 정해져 있는 거죠. 이건 이제 판매와 직접 관련이 없어서 자칫 등한시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 재배치 등의 직무에 적절하다는 거 맞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왜냐면 거기 디스플레이나 재배치 같은 것들은 뭐예요? 판매 성과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성과도 없이 뭐 고정급을 받는다. 그럼 당연히 뭐예요? 이런 경우 적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5번에 고정급 없이 판매액에 대한 일정 비율을 지급하는 커미션 방식이 있죠. 이것들은 종업원들이 판매 실적을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판매 실적이 최우선 아니에요. 그 죽으라고 어떻게든 간에 많이 팔려고 할 거 아니에요. 소매상 이미지에 좋은 영향을 미칩니까? 아닙니다. 이미지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죠. 그저 그냥 판 것만큼 만약에 돈 받는다. 그러니까 오직 그냥 판매를 위해서 애쓸 것이고 판매를 위해서 애쓰면 당연히 뭐예요? 뭐 소비자 요구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등한시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소매상의 이미지에는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정답 5번입니다. 그냥 한번 읽어보신다는 거예요. 또 나올 가능성 거의 없는 얘기입니다. 한 번 정도만 읽어보시고 판단 각자 하시는 거죠. 다음에 16번에 구매 성과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고 했는데 이것도 그냥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 나왔습니다. 원래 구매 관리가 이제 시험법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구매 성과 관리는 단기 업적 중심만으로 제한하여 실시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되면 되게 다 틀린 거죠. 뭐뭐만으로만 이런 말 나오면 틀린 거죠, 되게. 그렇죠? 그래서도 단기 업적 중심만으로 제한하여 실시한다. 구매 성과 관리면 장기적인 성과까지 고려하는 겁니다. 단기 활동에서의 업적은 물론이고 장기적인 성과까지 고려해가지고 종합적으로 실시하면 바람직한 거죠. 1번 잘못됐습니다. 그 다음에 가격과 납기, 시간, 대응성 등의 측정 지표를 사용하고 성과와 활동을 구분하여 평가합니다. 그리고 성과 평가 결과의 피드백을 통해서 피드백이 이루어져야만 문제 재발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공급자 성과 및 이해관계자 만족도 외에도 정부나 사회, 내부 고객 만족도 또한 포함한다는 거. 자, 참고로 한번 보시면 됩니다. 크게 신경 쓸 만한 내용은 아니고 문제 자체로 한번 잘 판단해 보시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다음에 17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소비자 기본법 제19조 사업자의 책무로 옳지 않은 게 뭐냐고 했습니다. 자, 2016년에도 이 법규 문제 나온 게 바로 뭐죠? 소비자 기본법이죠. 자, 이외에도 마찬가지로 소비자 기본법 나왔습니다. 물론 이거 말고도 이제 상권 분석이라든가 이런 데서 유통산업발전법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유통물 일반에서 나오는 게 소비자 기본법이 주로 최근에 나오고 있습니다. 책무로 옳지 않은 게 뭐냐? 한번 읽어보면 또 이걸 과연 사업자가 해야 될 건지 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1번에 뭐냐면 사업자는 소비자의 올바른 권리 행사를 이끌고 사업자가 이걸 왜 해요? 소비자의 올바른 권리 행사를 이끈다. 이걸 하게 되면 이게 정부나 소비자보호원 이런 데서 해야죠. 사업자 입장에서 볼 때는 뭐예요? 소비자의 권리만 침해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 아닙니다. 물품 등과 관련된 판단 능력을 높이며 소비자가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지는 소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을 해야 한다. 사업자가 이런 교육을 해요? 아니죠. 이런 거 없는 얘기입니다. 이건 법시의 19조에 없는 얘기예요. 1번. 문장을 잘 만들었는데 진짜 잘 만들었죠. 근데 법 19조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나머지는 다 사업자의 책무에 들어갑니다. 원래 사업자의 책무가 5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거기 2번, 3번, 4번, 5번에다가 하나 더 추가해가지고 5가지가 나옵니다. 사업자는 물품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우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합니다. 자, 사업자는 물품 등을 공급함에 있어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이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거래 조건이나 거래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 사업자는 소비자의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개인정보를 성실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사업자는 물품 등의 하자로 인한 소비자의 불만이나 피해를 해결하거나 보상하여야 하며 채무 불이행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맞죠? 이거 말고 하나 더 추가되는 게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물품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물품 등에 대한 정보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하나가 더 추가됩니다. 이게 사업자의 책무예요. 그래서 17번,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18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18번 문제는 아주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예요. 자, 고객 서비스 요인을 거래 전 요소하고 거래 시 요소하고 거래 후 요소 구분하는 겁니다. 가지고 구분한 내용만 구분하면 돼요. 설명 없어요. 그걸 구분하는 문제가 굉장히 잘 나옵니다. 이건 뭐 유통관리사건, 물류관리사건 간에 무지하게 잘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다음 중 거래 후 요인에 해당하지 않는 게 뭐냐고 그랬습니다. 거기 배달 후 무료로 포장을 수거한다거나 수리 기간 중에 대체품을 제공한다거나 아니면 고객의 불평을 해결해 준다거나 제품에 대한 보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 이건 다 거래 후 요인이죠. 근데 이번에 고객이 원하는 시간에 적시 배달한다. 이건 뭐예요? 거래 시 요소죠. 이거는. 거래 시 요소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2번이 잘못된 거 뭐 쉽게 아실 겁니다. 그렇지만 또 쉽게 알 수도 있는 거지만 워낙 잘 나오니까 한번 확인하시고. 그래서 그 해설을 통해서 거래 전 요소, 거래 시 요소, 거래 후 요소에 무엇이 있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9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지게차, 포크리프트입니다. 자, 지게차를 이용한 하역에서 사용되는 게 뭐죠? 팔레트죠. 팔레트 위에 화물을 적재한 상태에서 지게차를 이용해가지고 팔레트째 들어올리고 옮기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게차로 하역도 할 수 있고 수송도 할 수 있는 단위 운송 방식을 지칭하는 것으로 가장 옳은 게 뭐냐고 했는데 뭐예요? 1번의 파레트 시스템입니다. 다음에 20번에 손익분기점 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게 뭐냐고 했습니다. 자, 손익분기점이니까 손실도 제로, 이윤도 제로예요. 손실도 제로, 이익도 제로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손익분기점 분석에서는 비용을 고정비와 변동비로 구분하여 매출액과의 관계를 갖다 분석합니다. 원래 우리가 손익분기점, BOP라고 하죠.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에서 BEP라고 합니다. 자,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예요. 이븐 포인트라고 하는데 이거 구할 때 어떻게 구하나요? 고정비를 갖다가 자, 단가, 단위당 가격 아니에요. 단위당 가격 또는 단가입니다. 단가 빼기 뭐예요? 단위당 변동비예요.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래서 자, 기본적으로 자, 손익분기 요거는 이제 손익분기 판매량을 구하는 거예요. 판매량을 구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구한 다음에 이렇게 구하는 거죠. 공식 만드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원래 그 손익분기점이라는 게 수익에서 비용을 뺀 건데 비용을 고정비하고 변동비 구분해서 파악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요 공식에 의해서 구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손익분기점 분석을 통해서 목표 이익을 얻기 위한 매출액도 자, 구할 수 있습니다. 자, 4번에 손익분기점 판매량은 총 변동비 나누기가 아니라 뭐예요? 고정비 나누기 단위당 가격 빼기 단위당 변동비예요. 자, 4번이 잘못됐습니다. 이건 뭐 계산 문제로도 많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5번에 매출액이 손익분기점을 넘어 증가하면 이익이 발생하고 손익분기점을 밑돌면 손실이 발생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자, 손익분기점에 대해서 보시고 자,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1번에 영업사원의 성과는 크게 과정지표와 결과지표로 나뉜다. 다음 중 영업사원의 결과지표로 옳지 않은 게 뭐냐고 했습니다. 결과지표. 영업사원의 영업 결과니까 뭐 주문 건수, 신규 계정수라든가 공원 마진 이런 거 다 들어가죠. 일본에 그 순추천지수라는 게 있는데 이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순추천지수라고 해가지고 넷 프로모터 스코어라고 해가지고 NPS라고 하는 약자를 써요. 그러니까 흔히 나오는 건 아닙니다. 흔히 나오는 개념은 아니고 처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유통관리 다시 하면 처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영업사원의 결과지표를 옳지 않은 게 순추천지수. 자, 이게 뭐냐면 자, 고객이 거래하고 있는 회사와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기꺼이 투자나 희생하고자 하는 정도를 측정합니다. 그래서 거기 순추천지수는 고객 충성도의 측정지표로 활용하는 거예요. 고객 충성도의 측정지표로 순추천지수를 활용하는 겁니다. 되게 그렇잖아요. 내가 해보고 마음에 들으니까 주변 사람들이 뭐 광고까지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알려줘요. 어느 회사가 그 물건 써보니까 진짜 좋더라. 너도 한번 써봐라. 2단계에서 벗어나가지고 자기가 물건 사가지고 이거 한번 써봐라. 이렇게까지 하는 사람들도 있죠. 이게 아주 충성도가 높은 고객들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충성도가 높은가 하는 거 이런 걸 갖다 이제 알기 위해서 순, 추천, 지수라고 하는 용어를 씁니다. 자, 그래서 결과지표를 옳지 않은 게 뭐냐고 했는데 1번에 자, 순, 추천, 지수 해가지고 고객 충성도를 측정하기 위한 아주 적합한 지표의 하나로 제시하는 것이고 결과지표는 아닙니다. 자, 그래서 영업사원의 활동과는 관련이 없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고객과 관련해가지고 고객 충성도를 측정하기 위한 그런 지표지 영업사원의 결과지표는 아닙니다. 다음에 이번에 매슬로우의 욕구단계 이론. 원래 매슬로우의 욕구단계 이론도 모티베이션 이론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 나온 건 아주 간단하게 나왔네요. 욕구단계 이론 중에서 욕구 5단계 순서대로 나열한 게 뭐냐고 그랬죠. 자, 가장 하위에 있는 게 뭐예요? 생리적 욕구고 그 위에 안전의 욕구가 있습니다. 그 위에 사회적 욕구가 있고 그 위에 존경 욕구가 있고 가장 위에 자아실현 욕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뭐예요? 자, 하나하나 욕구가 이제 뭐 충족되면 다음 단계로 진행한다는 거죠. 그래서 만족 진행 단계를 설명하는 겁니다.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론. 뭐 내용도 나올 수 있습니다. 워낙 가장 유명한 모티베이션 이론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내용도 나올 수 있는데 여기서는 욕구 5단계 순서만 물어본 겁니다. 자, 23번 정량 주문법과 정기 주문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게 뭐냐고 그랬습니다. 수량 할인을 기대하기 힘들 때는 정기 주문법이 합당하다. 원래 정량 주문하는 경우 있잖아요. 정량 주문하는 경우 대량으로 구매하면 싸게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걸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뭐예요? 정기 주문법이 합당하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계절에 따라 수요 변동폭이 큰 경우 있죠.
계절에 따라 수요 변동폭이 클 때는 역시 정기주문법이 합당하다는 거 확인하시고요. 자, 3번에 재고 수준을 자동적으로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정량주문법이 합당하다고 했는데 아닙니다. 재고 수준을 자동적으로 유지하지 못할 경우에도 정기주문법이 바람직합니다. 원래 정기주문법 같은 경우에는 주문량은 매번 달라지는 거예요. 왜냐면 실제 재고조사를 합니다. 실제 재고조사 해가지고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것만큼 주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문량은 매번 달라지는 거예요. 주문하는 날짜만 항 일정하게 정해놓은 것이고 일정한 주기만 정해놓은 것이고 주문량은 매번 달라져요. 근데 정량주문법은 뭐예요? 주문 시기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주문량은 항상 경제적 주문량을 기초로 하니까 뭐예요? 주문량은 거의 바뀌지 않습니다. 두 가지의 차이점을 그렇게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3번에 재고 수준을 자동적으로 유지하지 못할 때는 역시 이럴 때도 정기주문법이 합당합니다. 4번에 용도의 공통성이 있고 사용 빈도가 많으며 매일 일정한 비율로 소비되는 물건인 경우 이럴 때는 정량주문법이 합당하다. 그 다음에 경제적 재주문점을 계산하기가 용이하고 이를 활용하는 것이 재고관리에 더욱 유리할 때는 정량주문법. 원래 정량주문법에서 주문량이 바로 뭐예요? 경제적 주문량이에요. 주문량은 경제적 주문량을 주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적 재주문점을 계산하기가 용이하고 이걸 활용하는 것이 재고관리에 유리하다. 그럼 당연히 뭐예요? 정량주문법이죠. 그래서 두 가지 원래 재고관리와 관련해가지고 두 가지 비교하는 거 그동안 과거에도 많이 나왔던 겁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4번 문제 별거 아닙니다. 자, 유통경로상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경우 있죠. 이럴 때는 제조업체가 유통업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로서 가장 적합하지 않은 거. 자, 지금 뭐예요? 제조업체가 유통업체를 관리해야 되는 겁니다. 효과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경우. 자, 1번에 유통업체와의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한다. 좋죠. 또 유통업체에 대해서 적절한 보상을 합니다. 또 유통업체와의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을 갖다가 실시한다. 좋죠. 판매 실적 기준을 최대화한다. 그러니까 제조업체가 유통업체에 대해서 이걸 적용하면 갈등은 더 커지겠죠. 반발이 더 심해지겠죠. 그래서 그만큼 이제 유통업체와의 갈등이 심화되고 유통업체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는 어려워지겠죠, 당연히. 그렇지만 5번에 만약에 판매 실적을 공정하게 평가한다. 그건 좋은 방법이죠. 판매 실적을 공정하게 평가한다. 자, 4번입니다. 판매 실적 기준의 최대화. 뭐 굳이 알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문제 갖고 판단하면 알 수 있는 겁니다. 별따로 공부해야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5번 소비자에게 인도된 제품의 전체 또는 일부가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 다시 생산자에게 돌아오거나 폐기되는 과정. 뭐예요? 역물류입니다. 아니 이렇게 쉬운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많이 나옵니다. 이런 문제도. 자, 이렇게 해서 유통물류 일반 2016년 2회 기출문제 풀어봤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자, 수고했습니다.